미국의 현대사회 한가운데에서 인터넷도 없이 살며 문맹이고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야생동물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로만 소통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근친가족, 휘테커 가족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 가족은 오직 혈족끼리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자신의 나이조차 모릅니다. 대부분의 얼굴은 기형이며 행동도 이상합니다. 유명 기자들과 유튜버들의 영상 시리즈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사회 속에 이런 괴이한 삶을 사는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근친 가족, 휘테커 가족에 기이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여다보시죠. 이색적이고 신비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휘테커 가족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외딴 지역인 오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맥 사이에 위치한 척박한 땅으로 그 안에는 빈곤과 고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의료도, 교육도, 그 어떤 사회적 지원의 손길도 닿지 않습니다. 휘테커 가족의 구성원들은 외부인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매우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주름져 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멍한 상태이며 신체 움직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명확한 말을 하지 못하고 마치 동물처럼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나 으르렁거림으로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 대가문의 복잡한 가계도는 동일한 외모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형제 헨리와 존 휘테커로부터 시작됩니다. 휘테커 형제는 각각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고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형제의 자녀들, 즉 사촌들끼리 결혼을 하여 7명의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다시 부모 세대와 같은 일을 반복하며 서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휘테커 가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수가 점점 많아졌고 그에 따라 가계도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휘테커 가족 구성원으로는 패티, 로레인, 레이 세 남매가 있으며 이들의 부모 또한 남매 사이였습니다. 또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는 사촌 형제인 티미가 있습니다. 레이는 야윈 얼굴에 늘 더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고 머리를 항상 숙인 채 집 앞마당을 멍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는 주변 환경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이지만 놀랍게도 자신을 방문했던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티미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겉보기에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뚜렷한 사회적 반응도 없습니다. 대신 전등을 반복해서 켜고 끄거나 책상을 계속 두드리는 등 기계적인 행동을 반복하며 때때로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이유 없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는 근친혼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로 나타난 전형적인 신경 발달 및 정신장애의 증상입니다.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어느 정도 정신이 맑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고령의 여성인 로레인입니다. 그녀는 말이 느리고 끊기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이름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휘테커 가족과 외부 사회를 이어주는 사실상 유일한 다리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정부기관도 사회단체도 지역 당국조차도 휘테커 가족을 돕기 위해 개입하거나 지원에 나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생물학의 기본 개념조차 배운 적이 없었고 근친 결혼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치료나 건강관리를 제공하려는 시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방치된 채 사회의 냉담함과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휘테커 가족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존재로 마치 깊은 산속에서 살아남은 야생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그들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이들은 운명에 맡겨진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자 영상 제작자인 마크 라이타가 이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충격적인 삶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영상들은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시작했고 지원 기금을 조성했으며 식료품, 의류, 교통수단, 현금을 보내 휘테커 가족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물질적 지원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휘테커 가족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고 은행 계좌도 없으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이해하지 못해 지원을 제대로 수용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삶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공받은 자원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제공된 기금이나 도움은 물질적으로는 큰 가치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거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휘테커 가족은 여전히 빈곤, 무지, 고립, 그리고 세대를 거듭한 유전적 폐허라는 악순환에 갇혀 있으며 외부 세계의 수많은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방치의 끔찍한 결과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과 개입의 부재가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비극적인 상징이 되었고 장기간의 근친혼이 아무런 개입 없이 지속될 경우 인간에게 어떤 파괴를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었습니다. 휘테커 가족의 삶은 비극으로 가득한 하나의 경고 이야기입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유전적 태화와 끝없는 빈곤 속에 갇히게 될 때 운명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휘테커 가족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사례이지만 충격적인 근친혼으로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유일한 가족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 역시 기형적인 아이들을 낳았고 어떤 경우에는 휘테커 가족보다 사고방식이 훨씬 더 괴이했습니다. 2012년 호주에서 4대 가족이 겪은 XX 사건이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4세대 가족은 성인과 아이를 포함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고장난 자동차 2대, 낡은 창고 2곳, 허름한 오두막 2채에서 전기와 수도 없이 생활했습니다. 콜트 가족의 아이들 중 8명은 어머니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고 나머지 6명은 이모와 조카, 삼촌과 조카, 이복 형제자매 혹은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가족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종종 부적절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에 연루되었고 이로 인해 임신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일부 아이들은 유전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곰팡이 감염에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녀들은 때때로 농장에서 유산을 하거나 아이의 아버지가 호주에 일하러 오거나 여행 중인 외국인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유전 질환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조사된 13명의 아이들 중 11명은 중증 기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거나 개인 위생 개념이 없고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가 있거나 충동 조절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2010년 6월 처음으로 콜트 가족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본격적인 조사는 2012년 7월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13세 소녀 킴벌리가 9세의 사촌 드웨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8세 사촌 카르멘이 지켜보는 상황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이 사건을 본격 조사했을 당시 이 가족의 아이들 대부분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색을 통해 밝혀진 거주지는 대소변 냄새로 가득했으며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아동법원은 이 아이들을 가족으로부터 영구히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고 일부는 성적 행동 문제와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많을수록 구원에 가까워진다. 한 명 이상의 아내 없이는 천국에 가서 신이 될 수 없다. 이는 워렌 제프스가 이끄는 다처제 종교 집단에서 나온 수많은 충격적인 교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는 FLDS라는 극단적 종교단체의 수장이며 이 집단은 종교를 명분으로 다처제와 근친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매우 이른 나이에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며 심지어 12세에 불과한 아이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과 혼인을 강요받고 부부 관계를 가져야 했습니다. 워렌 제프스의 가문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다처제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소 20명의 아내와 수십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워렌은 2달 이상 조산으로 태어났지만 살아남아 황금의 아이로 불렸습니다. 워렌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지만 유타주의 주도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FLDS 종교구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교사로 경력을 시작했고 그의 친아버지이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룰론 제프스 치하에서 FLDS의 알타 학원의 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워렌 제프스는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으로 목소리는 떨리고 악수할 때도 기운 없는 손을 내밀어 남성적인 면모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명의 어린 소녀들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 정도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FLDS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언자이며 신이 예언자를 통해 직접 소통한다고 믿습니다. 워렌은 결혼을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인물로 남성 신도의 아내, 자녀, 집까지 다른 사람에게 재지정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워렌 제프스는 스스로를 FLDS의 신성한 지도자라 자처했지만 전 신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여성 다수를 강제로 XX에 동원하는 등 집단적이고 부적절한 친밀 행위를 즐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처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FLDS의 많은 남성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한 명만 혼인 신고하고 나머지는 영적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FLDS 남성 신도들은 천국의 최고 단계에 이르기 위해 최소한 3명의 아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침받습니다. 워렌 제프스 본인은 80명의 아내와 250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여성은 예언자가 남성에게 선물로 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한전 신도는 자신의 어머니 중 한 명이 자신이 8살일 때 겨우 13세였다고 밝혔습니다. 워렌 제프스가 지정하지 않은 결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의로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으면 추방당했습니다. 18세가 되지 않은 어린 소녀들도 지도자의 명령으로 언제든지 결혼시킬 수 있었고 이에 반항하면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한 독일 남성 44세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37세 여동생과 사랑에 빠져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후 이 커플은 근친 관계를 합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XX 범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남편이자 동시에 오빠인 파트릭 슈튜빙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연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대가족은 어릴 적 뿔뿔이 흩어졌고 이후 그녀와 나는 서로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파트릭 슈튜빙 44세은 독일 라이프치히 출신으로 어릴 적 입양되어 20대가 되어서야 친가족을 찾게 되었고 그때 여동생 수잔 카롤레프스키 37세를 처음 만났습니다. 생모 집으로 이사한 후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부부 관계를 시작했고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커플은 사회와 법에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2명은 근친으로 인한 유전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앞서 이 근친 관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자 이 커플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XX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자는 자신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짐처럼 여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은 병이나 사고로 모두 사망해 그녀는 더욱 외롭고 가족의 애정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릭은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8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일을 겪은 뒤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어 그 우물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파트릭은 친가족을 찾기 위해 돌아왔고 4년 만에 어머니와 여동생 수잔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수잔은 점점 오빠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1년 당시 16세였던 수잔은 첫째 아들을 출산했고 이후 3명의 자녀가 더 태어났습니다. 이 4아이들 중 2명은 근친 결혼으로 인한 유전적 요인으로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방당국은 첫째 아들 에릭을 위탁 가정에 보내고 다른 2 자녀도 별도로 보호 조치했습니다. 현재는 막내만이 이 남매이자 부부인 2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근친상간이 형사 범죄로 간주되며 파트릭 슈튜빙은 여동생과 함께 생활한 혐의로 2년간 복역했습니다. 이 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는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변호인은 독일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하며 근친혼 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왜 유전 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혹은 40세 이상의 여성은 부모가 될 수 있으면서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인가요? 그 누구도 이들을 범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일 뿐입니다. 라고 변호인은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2004년 파트릭은 자발적으로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부 변호사들이 2 사람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같은 침대를 사용하더라도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으면 실제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본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경우 유전적 이상이 축적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천적 기형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면역력 저하와 함께 가문의 유전적 기반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더불어 혈연 관계가 밀접한 가족들은 대개 빈곤과 의료, 교육 자원의 부족 속에 살아가며 그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파급 효과를 주며 공동체와 보건 시스템에 큰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관계를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법률, 그리고 사회 정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과 의료 등 사회의 개입과 지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빈곤, 질병, 무기력의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상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근친 가족인 휘테커 가족과 전 세계의 유사한 사례들,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모자가 19년 만에 재회했지만 뜻밖에도 왜곡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36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친아들인 19세 청년에게 사랑을 느꼈으며 심지어 남동생은 이 청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여성을 친어머니로 여기지 않고 배서 만난 다른 여성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사회 전체로부터 비난과 반대를 받고 있는 반면
그 여성의 전 남편은 오히려 이 관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흥미로운 전개가 아직 남아있으니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 뉴멕시코주 클로비스 마을에 사는 37세 모니카 마레스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모니카는 당시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남자는 등을 돌리고 떠나버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모니카를 혼란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매우 젊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으며 손에 쥔 저축도 없었지만 모니카는 그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니카에게 뱃속에서 하루하루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은 짐이 아니라 그녀 인생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현실 때문에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고집스럽게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자 모니카의 부모는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니카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출산 후에는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모니카의 부모는 그렇게 해야만 그녀의 미래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암울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묶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니카는 몹시 상심했지만 너무나 가혹한 현실 앞에서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출산일이 되었을 때 모니카는 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성애를 느낄 틈도 없이 부모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입양 시스템에 등록되었고 텍사스에 있는 한 가정에 입양되어 케일럽 피터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니카에게는 길고도 고된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았고 종종 궁핍한 상황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녀가 몸으로 낳았지만 키우지 못한 어린 아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니카는 2번 더 결혼하여 9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비록 삶은 넉넉하지 않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녀는 예전에 입양 보냈던 첫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이 되자 모니카는 옛날에 입양 보낸 아들을 다시 찾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다른 많은 어머니들처럼 그녀도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새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 차례 정보를 수소문한 끝에 그녀는 예전 입양 기록을 찾아냈고 케일럽이 텍사스에 사는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 가정은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이는 모니카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모니카는 아들을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페이스북에서 수소문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케일럽의 개인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놀랍게도 케일럽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케일럽이 양부모를 설득한 끝에 그들은 그가 모니카를 만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에 18년의 긴 이별 끝에 두 모자는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텍사스에 있는 케일럽의 양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케일럽은 달려와 어머니를 꼭 껴안았고 모니카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니카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것은 그녀가 그 순간 느낀 감정이 단순한 모성애와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고 그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억누르려 애쓰며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움을 보여주려 했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피터슨 부부의 동의를 얻은 후 모니카는 케일럽을 뉴멕시코의 클로비스로 데려와 막내 두 자녀와 함께
이동식 트럭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친아들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케일럽을 직접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일반적인 모자 관계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 안에는 가족애와 친밀함,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일상 속의 사소한 일부터 서로에게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트럭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두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두 사람 모두 연인과 같은 감정, 즉 남녀 간의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함께하면서 모니카는 마치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느끼는 진짜 감정을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모니카가 몰랐던 사실은 케일럽 역시 그녀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함께 지낸 지 단 일주일 만에 그는 모니카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모니카는 그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보살핌과 관심을 주는 존재였으며 그것은 어머니로서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모자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니카와 케일럽은 함께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케일럽이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가 애정 어린 표현을 했으며 그 순간은 진심을 담은 감정을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점은 모니카가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 따뜻한 제스처에 감정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특별한 유대가 여러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선택을 했습니다. 공원에서의 그 장면 이후 두 사람의 정서적 연결은 더욱 깊어졌고 이를 눈치챈 이웃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모습을 자주 보이자 일부 사람들은 즉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은 뉴멕시코 클로비스에 있는 이동식 주택에서 모니카의 막내 두 자녀인 유라이어와 조셉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모니카의 막내 아들은 케일럽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상 속에서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케일럽은 자신이 형이 아니라 두 아이의 아버지처럼 불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가족 내 사소한 다툼이 커지면서 모니카의 자녀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되었고 결국 이웃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웃들은 모니카와 케일럽이 가족의 범주를 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이 밝혀지며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체포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고 함께 있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일럽은 그들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 관계와는 다르며 두 성인이 우연히 만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표현했고 그 시작이 자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세 청년인 그는 이 관계가 큰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두 사람 모두 성인이기에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케일럽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감정을 고백한 이후 그들은 뉴멕시코주의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즉시 두 사람을 격리시키고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니카와 케일럽은 $5,000의 보석금을 낸 후 정식 재판을 기다리며 석방되었습니다. 모니카는 자신의 자녀들과 케일럽 모두와 접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40대 여성인 그녀는 진심에서 시작된 관계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케일럽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은
모니카에게 매우 큰 아픔이었으며 그녀는 그를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계에 대해 비판을 받자 모니카는 자신들의 유대가 유전적 감정 끌림이라는 개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념은 성인이 된 이후 처음 만난 가까운 혈연 사이에서 감정적인 끌림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형제자매, 이복형제, 부모와 자식 또는 사촌 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니카는 케일럽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관계가 반대를 받자 모니카는 다른 자녀들 또한 케일럽을 좋아한다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이나 감옥조차도 자신들과 케일럽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만약 형을 받더라도 출소 후 클로비스를 떠나 이 관계가 허용되는 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 이러한 형태의 감정적 관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각 주마다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니카는 심지어 그를 선택해야 한다면 다른 자녀들과의 만남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케일럽과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케일럽 또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어머니에게 감정적인 연결을 느낀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일럽은 마음속으로 모니카를 어머니가 아닌 하나의 여성을 대하듯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감정이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라고 여겼습니다. 클로비스의 공원 벤치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던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케일럽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자 모니카를 위해 벤치 위에 장미꽃 한 송이를 남겼습니다. 모니카는 이후 클로비스의 공원 벤치에서 장미꽃을 주워 가슴에 안으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케일럽은 모니카가 지금껏 누구에게도 장미꽃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며 자신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니카는 친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약 자신이 처음부터 케일럽을 키웠다면 이러한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부터 가까이 지냈던 모든 순간들까지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며 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적 문제 외에도 친구들, 이웃, 가족 구성원, 지역사회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 모자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격분한 부모들은 모니카가 아들을 부추겼다며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클로비스 주민 대부분은 이 중년 여성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편 케일럽도 텍사스 지역사회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부정적인 댓글들을 모두 읽었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불쾌하고 부도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아쉬워하는 것은 양아버지가 여론의 압력 때문에 가족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자문했다고 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강한 감정 앞에서 케일럽은 판사가 연락을 끊는 조건으로 형을 면제해 주더라도 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는 어머니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을 자신들의 관계에 걸맞은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니카와 케일럽은 전 남편과 두 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니카의 전 남편 데이턴 차베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두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커플은 근친 관계를 지지하고 돕는 웹사이트 운영자 크리스티나 샤이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도 미네소타에서 이복 오빠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모니카와 케일럽의 관계도 지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멕시코 제9사법구의 검사 안드레아 리브는 이러한 왜곡된 관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는 명백한 불법이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이나 $5,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검사는 케일럽은 나이가 어려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모니카는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결말을 보기 전에 이보다 더욱 파격적인 유사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도 한 모자 간에 특별한 감정이 싹튼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32세 벤 포드와 51세 킴 웨스트입니다. 킴은 영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으며 아들 벤을 낳았지만 여러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벤은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 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벤은 결혼 2년 차였으며 아내의 이름은 빅토리아였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친어머니를 만난다는 소식을 들은 빅토리아는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의 만남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2013년 벤은 어머니 킴을 미국으로 초대해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킴은 좋은 생각이라며 바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야 할 이 재회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순간 킴은 벤에게 강한 감정적 끌림을 느꼈으며 묘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고 이는 단순한 시어머니 며느리 간의 갈등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녀는 빅토리아를 감정적으로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며느리를 멀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한편 빅토리아는 킴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킴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킴은 빅토리아가 벤에게 접촉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를 느꼈고 그녀와 경쟁하고 싶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벤도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샴페인을 마신 후 예상치 못한 감정 표현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감정은 더욱 커져 일반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빅토리아는 남편 벤과 킴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모자가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했고 남편은 점점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상황을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느꼈고 벤은 빅토리아에게 사실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과하며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고 현재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벤은 충격적인 고백도 했는데 아내와 친밀한 순간에도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떠올려야만 자연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빅토리아는 남편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처음에는 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분노하며 두 사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을 견딜 수 없었던 빅토리아는 이혼을 결심하고 즉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16년 이 모자는 자신들의 관계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유대감을 오랫동안 숨겨야 했던 이유가 미시간주에서 해당 관계가 불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법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평생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계가 유전적 감정 끌림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론에 대해 킴은 자신들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주장하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인생에서 단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고 믿으며 두 사람 모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벤 역시 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이며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매우 소중하고 특별하며
함께 지내는 데 있어 정신적 교감 또한 크다고 여겼습니다. 놀라운 점은 킴이 아들과 함께 또 한 명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킴과 벤의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들이 실제로 아이를 가지게 될지 혹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다시 모니카 마레스와 케일럽 피터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법원은 두 사람에게 $5,000의 벌금과 3년의 보호관찰, 6개월의 감독, 그리고 1년 반 동안 서로 접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그 전에 이들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지만 검사 안드레아 리브는 이 사건에 대해 심리적 치료 접근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모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 이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91년) 중국 후난성에서는 친어머니가 6남매를 모두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기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년이 지난 후 장남이 수천만 위안의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비통하게 울며 즉시 만나기를 요구하고 아들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단호히 거절하며 계속해서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고 잔인한 어머니를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혐오와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이 기묘하고 극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고 흥미로운 다른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진카이량은 구이저우성의 외진 산속 마을에 사는 청각장애인 남성입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자원이 부족합니다.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카이량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온화한 얼굴, 소박한 성격을 가진 그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인내와 낙관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장애인임에도 그는 그것이 자신의 정신이나 삶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주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목수 일을 하며 진카이량은 자신의 능숙한 손재주로 자립하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완전하지 않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소박함, 선량함, 그리고 진실된 삶의 자세를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가정은 낙천적인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매우 풍요롭고 따뜻했습니다. 진카이량은 30대가 넘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웃이 그를 불쌍히 여겨 옆 마을에 사는 과부 리우셴을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리우셴은 오랜 세월 동안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진카이량은 리우셴의 상황에 대해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넓은 마음을 느끼며 그녀가 겪는 고난을 결코 깔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견고한 관계를 쌓았고 진카이량은 리우셴과 그녀의 딸을 자신의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리우셴은 그의 사랑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녀 또한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랑에 응답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함께 행복한 작은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진카이량의 가족은 항상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5 자녀를 낳았고 모든 아이들은 진카이량과 리우셴의 극진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사랑과 정성은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카이량은 날씨가 어떻든 매일 열심히 일하며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볼 때마다 그는 더 큰 힘을 얻어 일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카이량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화목은 그들을 모범적인 가족이자 소박한 삶 속에서도 끈기와 행복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매 순간 혈육의 따뜻함과 나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카이량의 삶은 사랑과 노력만으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진카이량의 평온한 삶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잔인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어느 날 아침, 그가 늘 하던 대로 일어나 일을 준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아온 집이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아무 소리도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아침 일찍 외출해 장을 보러 갔거나 무슨 일을 하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오후가 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카이량은 점점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불안은 점차 극심한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집 안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큰아이가 겨우 13살이었고 막내는 고작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치 존재한 적도 없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여전히 어렴풋이 그들이 어딘가에 잠시 나간 것일지도 모른다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진카이량은 점점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두려움은 결국 실제적인 공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는 마을 구석구석부터 주변 읍내까지 온 동네를 돌며 아내와 자녀들이 지났을지도 모를 오솔길을 따라가며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사적으로 찾아도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더욱 절망에 빠졌고 마치 그들이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해답 없는 미스터리가 되었고 날마다 그를 괴롭히며 깊은 우울증 상태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진카이량은 왜 자신의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을 떠났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 긴 밤들은 계속되었고 매일 진카이량은 마을 입구에 서서 멀리 저 너머를 바라보며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그 집은 이제 차갑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몇 번을 울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단지 그 고통이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 없는 기다림 속에 시간은 흘러갔고 언젠가 아내와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미한 희망만이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설령 수년이 걸릴지라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카이량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차고 밝지 않았고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과 깊은 주름 그리고 우울하고 지친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무려 18년이 흐르는 동안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조카는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가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2009년 조카의 주선으로 진카이량은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화를 사용하고 얼굴 표정을 통해 수년간 떨어져 지낸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슬픔, 실망, 그리고 재회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카이량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방송이 나간 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진카이량은 마침내 18년간 기다린 끝에 자신의 자녀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찾기 프로그램은 진카이량이 아내와 자녀들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겪어온 고난의 여정을 감동적으로 방송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다지양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우연히 진카이량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적막한 집에 앉아 슬픈 눈빛으로 그리움을 담은 몸짓을 보이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진다지앙은 즉시 그 노인과 어떤 신비로운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노인이 자신이 겪어왔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익숙한 감정이 밀려오며 손이 떨릴 정도로 그는 전화기를 들고 곧바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긴장과 불안 속에 걸린 그 통화에서 진다지앙은 자신이 바로 진카이량이 18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 특별한 관계를 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이 사실을 진카이량에게 전하자 그의 가슴속에 쌓였던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그 순간을 꿈으로만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카이량은 더는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설레며 거의 20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아들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프로그램은 곧바로 두 부자의 고향에서 만남을 주선했고 이 장면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떨어져 있던 두 부자가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진카이량은 아들을 꽉 껴안으며 오랜 이별의 고통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바깥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오직 되찾은 가족의 사랑과 유대만이 존재했습니다. 오래도록 서로를 껴안은 뒤에도 진카이량은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정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아들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노인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진카이량, 가족을 찾다라는 제목이었고 하얗게 센 머리와 희망에 찬 얼굴을 가진 그 노인의 모습은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노인에게서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감정을 느꼈고 오래전에 잊혀졌던 기억들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 가족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멀어졌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쳐가는 기억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진다지앙은 오랜 시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되짚었습니다. 진카이량의 이야기 속 모든 세부 사항이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가장 사소한 정보부터 아버지에 대한 신체적 특징까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진다지앙은 자신이 바로 진카이량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감동뿐 아니라 마치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 잊혀졌던 기억과 감정을 되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진다지앙은 30살이었고 이미 커리어와 가정 양면에서 눈부신 성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재능 있는 기업가로 급성장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자산을 소유한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설립한 회사는 끊임없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며 국제 시장으로도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도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와 평화로운 가정은 그를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현대사회의 젊은 세대에게 이상적인 롤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룬 성과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고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공에 살아있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겉보기엔 진다지앙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완벽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무거운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진다지앙은 자신이 현재 부모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매우 험난하고 고된 삶을 혼자 힘으로 견뎌내야 했고 누구도 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평생 그 아픔과 싸우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처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진다지앙의 기억 속 가장 큰 상처는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친어머니가 생활 형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단돈 1,400위안에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그 장면은 그의 머릿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어머니의 태도, 그가 데려가질 때의 침묵, 그리고 낯선 사람의 손에 완전히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진다지앙의 영혼을 깊이 상처 입혔으며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것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족의 품에 있어도 외롭고 고아처럼 느껴졌으며 매일 그 감정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진다지앙은 마음속의 공허함을 고강도 업무로 채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하며 절박하게 성공을 이루고 돈을 벌려 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게 해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끊임없는 일은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으며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의 고통과 마주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진다지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진카이량을 꼭 껴안았으며 오직 아버지만이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결코 자식들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오랫동안 아는 후 진카이량은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의 아내 리우셴의 행방에 대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진다지앙의 대답은 그가 기대한 것과 달랐으며 그것은 가슴 아픈 진실을 드러내어 진카이량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진다지앙의 이야기는 단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슬픔만이 아니라 기만과 배신, 그리고 오랜 세월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다지앙은 18년 전 아버지가 새벽에 출근하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 리우셴이 갑자기 형제자매 모두를 깨웠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너무 가난해 아버지가 가족 전체를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달콤한 말들로 자녀들을 유혹했고 그녀의 인도 아래 6 형제자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약속을 믿으며 집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길을 나서자 리위안빙이라는 이름의 이웃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배신감을 안겨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다지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해에 일어난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6 형제를 허난으로 데려간 후 리위안빙이라는 남성과 결탁하여 형제들을 차례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돈을 챙겨 리위안빙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팔려간 형제들 중 진다지앙만이 운 좋게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보살핌 덕분에 그는 오늘날과 같은 성공과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카이량은 리위안빙이라는 이름을 듣자 격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화를 통해 분노를 표현했고 리위안빙을 쓸모없는 인간과 폐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모든 몸짓은 식을 줄 모르는 증오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과 리위안빙 사이에 긴장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우셴과 결혼했을 때 리위안빙은 리우셴의 딸에게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끔찍한 행위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진카이량은 우연히 이를 발견했습니다. 극심한 분노에 휩싸인 진카이량은 흉기를 들고 리위안빙을 공격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양측의 갈등은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카이량이 간사한 자라고 여긴 리위안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는 진카이량의 아내와 손잡고 그의 6 자녀를 모두 팔아넘겼으며 이후 리위안빙을 포함한 모두가 수수께끼처럼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진카이량은 리위안빙이 자신의 가족을 유인했다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후 그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카이량은 아내의 배신과 리위안빙의 잔혹함을 떠올리며 슬픔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진실을 확인한 후 진카이량은 분노와 울분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가 남은 자녀들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종자 추적 프로그램 팀의 지속적인 지원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마침내 두 부자는 리우셴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부자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리우셴은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매우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다지앙의 성공 소식을 들은 뒤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는 1천만 이상 자산을 가진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아들을 껴안으며 오랜 세월의 이별 끝에 모자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진다지앙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밀쳐내며 그녀가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진다지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남은 형제자매의 행방을 말하라고 위협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며 형제자매가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부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리우셴은 반항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죄책감과 후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그녀는 그 해의 아픈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가족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진카이량과 아이들이 수많은 세월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거의 20년 동안 이어졌던 미스터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진다지앙 형제들도 어머니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진실은 드러났지만 두 부자의 마음속 고통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진카이량과 결혼한 후 리우셴의 삶은 비교적 평온했지만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힘든 생활을 이어갔으며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계속될 것만 같았던 어느 날 리위안빙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찾아와 그녀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리우셴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고 그녀는 가족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허난에 도착한 후 그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리위안빙은 처음 말한 대로 그녀를 도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는 그녀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리위안빙의 진짜 목적이 자신의 큰딸 진슈친을 차지하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리우셴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리위안빙의 행동은 그의 본성을 드러냈으며 그는 단순한 속임수뿐만 아니라 매우 치밀한 계산을 통해 자신의 음모를 실행했습니다. 강요와 유혹 속에서 리위안빙은 진슈친과 결혼했으며 이 일은 리우셴에게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며 딸에게 배신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상처는 그녀를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녀는 딸에게 막말을 퍼붓고는 집을 나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위안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리우셴의 남은 자녀들을 계속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의 아이들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우셴은 모든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다지앙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남은 유일한 아들과의 유대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진다지앙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리우셴을 똑똑히 알고 있었고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단지 돈을 원하거나 노후에 자신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계산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아들의 거절 앞에서 리우셴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겉으로 보기엔 진심처럼 보였지만 진다지앙의 눈에는 그저 탐욕과 아들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 더 이상 아무런 권위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진카이량과 진다지앙 모두가 리우셴과 리위안빙에게 깊은 증오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통을 초래한 자들을 법으로 처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사 끝에 경찰은 리위안빙이 실제로 아동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구이저에 숨어 있었으며 경찰이 그를 찾아내자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리위안빙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아이들을 속이고 팔아넘겼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자백을 통해 경찰은 진카이량의 막내 아들이 장수성 이싱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몇몇 아이들은 푸젠성으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막내 아들만을 찾아낼 수 있었고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우셴의 잔혹한 행위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호랑이라도 자기 새끼를 해치지 않는데 어떻게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모두 팔아넘길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외부의 남자친구가 3명이나 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남편의 완전한 허락과 지지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이 100% 실제 이야기는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에 있는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국제 언론은 이 가족을 아시아에서 가장 기이한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의 남편, 2명의 어린 자녀, 그리고 아내의 남자친구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내는 왜 남편 앞에서 대놓고 남자친구를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본 가족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의 한 단독주택에는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외관만 보면 이들이 일본 SNS에서 수년간 논란의 중심이 된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 이름은 와카사 토모히로이며 조용하고 과묵한 회사원입니다. 아내는 와카사 미카로. 과거에는 미디어 업계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2009년에 영화 감독 친구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 이후 빠르게 사랑에 빠졌으며 단 3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부는 차례로 사랑스러운 2딸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은 도쿄 외곽의 평화로운 주택가로 이사했고 이웃들과 친구들 눈에는 이 가족이 이상적인 모델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하며 서로를 아끼는 가족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족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토모히로와 미카는 부부 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그런 삶을 완전히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갈등 때문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며 외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미카는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신경 써주며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육체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녀를 여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피할 수 없는 이혼의 신호처럼 보였지만 미카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부는 계속 함께 살면서 아이를 돌보고 출근하고 장을 보는 등 다른 부부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모히로와 미카의 결혼 생활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부부가 부부간의 친밀감 부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만 토모히로와 미카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부 생활의 일부를 내려놓고 가족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혼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감정을 되살려 보려 했고 부부 상담도 받았으며 토모히로는 자신의 신체에 문제가 없는지 건강 검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꼈던 토모히로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며 아내가 사회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 것도 생각했고 스스로도 가까워지려 노력했지만 어느 쪽도 오래 지속되는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며 이어지는 내용은 상상하기 어려운 전개로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부부로서 특별한 형태의 관계를 받아들인 후 남편은 아내에게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는 것도 괜찮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토모히로는 심지어 직접 아내를 데리고 새 남자친구를 찾으러 다녔으며 이는 드라마 작가조차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게 남자친구를 직접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랑과 결혼, 도덕의 모든 경계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 없는 결혼 생활 10년이 지나자 미카 와카사는 더 이상 자신이 온전한 여성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가족에 대한 애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 토모히로가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도 괜찮아.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처음에는 미카가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토모히로는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매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토모히로는 나중에 이 결정이 처음에는 매우 슬펐다고 인정했지만 미카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를 위해 온라인 데이트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프로필 사진을 고르고 자기소개 문장을 다듬어 주었으며 아내와 함께 독신 남성들의 프로필을 읽었습니다. 첫 주 만에 미카는 2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받았고 토모히로는 심지어 아내의 데이트 자리에 동행하여 근처 카페에 앉아 아내의 안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전혀 질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내가 새로운 연인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토모히로는 각 후보를 평가하고 분석하며 마치 데이트 코치처럼 아내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미카가 처음 만난 사람은 42세의 은행 지점장이었고 결혼한 적이 없는 남성이었습니다. 대화는 꽤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미카가 자신이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남편의 허락을 받아 새로운 연인을 찾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15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커피값을 계산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좀 더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미카에게 남편이 정말로 동의했나요? 아이들도 알고 있나요? 당신은 나를 남편과 공유할 생각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정중하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질문 끝에 그도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월 동안 미카는 30명 이상의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졌지만 모두 한 가지 사실, 즉 남편과 여전히 함께 사는 여성을 사랑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보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으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괴상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미카 와카사는 첫 번째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시작했고 그 관계는 약 10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17년 그녀는 두 번째 남자친구인 스나가와 타쿠야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미카보다 13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남자친구는 미카에게 이혼을 강하게 요구했고 그로 인해 관계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1년 가까이 새로운 연인을 찾은 끝에 미카는 자신과 남편 토모히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카즈이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컴퓨터 기술자이며 미카의 이상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남자가 먼저 미카와 토모히로 부부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카즈는 이 특이한 상황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미카의 남편을 직접 만나길 원했습니다. 2달간의 만남 후 미카는 카즈를 공식적인 남자친구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토모히로는 당연히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었고 가족 식탁 한가운데 작은 케이크를 올려놓으며 아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듯 보였습니다. 미카는 남자친구가 생겼고 토모히로는 가족을 지켰으며 모두가 만족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모히로는 단순히 아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허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연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자신과 자녀들과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3명의 어른, 2명의 아이, 전례 없는 기이한 가족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지금껏 당신이 알던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배우자가 새로운 연인을 사귀었다는 사실은 곧 이혼이나 단절 혹은 감정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와카사 토모히로에게 그것은 오히려 가족 생활의 새로운 단계였습니다. 아내가 적합한 남자친구를 찾도록 1년 가까이 도와준 후 와카사 토모히로는 전례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의 남자친구를 집으로 들여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토모히로는 미카와 남자친구의 관계가 그늘 속에서 비밀스럽게 유지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으며 거짓말이 필요 없다면 함께한 집에 사는 것이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말입니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미카의 남자친구인 카즈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이 부부와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공식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구속도 재정적 계약도 없이 단지 3사람이 함께 2아이를 키우며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일하며 함께 삶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쿄 외곽의 2층 집에서는 일본 사회에 전례가 없는 가족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 남자, 1 여자, 2아이, 총 5명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토모히로는 1층의 이전 작업실을 개인 방으로 사용했고 미카와 카즈는 2층의 부부 침실을 사용했으며 2 어린 딸과 같은 층에서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모두 일반 가정처럼 출근하고 등교했습니다. 밤이 되면 한 식탁에 모여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TV를 보고 집안일을 나누며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3명의 성인 사이의 역할 분담은 자연스럽고 거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요리를 하고 다른 사람이 청소를 맡으며 3번째는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후속 인터뷰에서 미카는 가장 놀라운 점은 2 남자가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놀랍도록 잘 지낸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모히로와 카즈는 절친은 아니지만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미카를 행복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라이벌과 함께 사는 기분이 어떤지 묻자 토모히로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카즈를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두 어린 딸에게 부모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미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카즈라는 새로운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아빠인 토모히로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모히로를 아빠라고 부르고 카즈를 삼촌이라 부르며 학교에 다니고 놀고 일상생활을 다른 아이들처럼 이어갔습니다. 적어도 이야기 초기에 미디어가 이 가족을 주목하기 전까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2+1 가족이 형성된 지 1년 후 미카가 직접 비전통적인 결혼 모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포럼에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불과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글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본 전역의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이것이 결혼에 있어 자유와 정직을 나타내는 진보적인 모델이라고 칭찬했고 다른 쪽은 이것이 기준에서 벗어난 위험한 행위이며 아이들의 심리와 사회 윤리에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미디어의 충격은 토모히로, 미카, 카즈 세 사람이 동시에 황금시간대에 전국 토크쇼에 출연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회피 없이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모델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따라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고 누구를 배신하지도 않았으며 아이들에게도 숨긴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세 사람 가족의 성우자라고 불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수치스럽고 불쾌하며 일본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이러한 형태가 젊은 세대의 인식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며 법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토모히로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입니다.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솔직한 발언은 오히려 시청자들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24시간 만에 방송국에는 1,800건이 넘는 항의 서신과 이메일이 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일본 사회가 오랫동안 존중해온 최소한의 윤리적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와카사 가족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혼인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토모히로의 가족은 은밀한 압박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고 몇몇 교사는 미카에게 학교를 옮기라고 암시했습니다. 한때 친절하던 이웃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심지어 누군가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익명의 협박 편지를 집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엇갈린 반응 속에서 토모히로는 언론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SNS 계정을 삭제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줄였으며 이후 어떤 방송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미카 역시 개인 블로그를 중단하고 가족 사진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던 인물인 카즈가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년 가까이 2+1 가족 형태로 살아온 와카사 가족은 안정적인 시기에 들어섰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은 학업을 잘 따라가고 언론의 관심도 줄었으며 가족 중 누구도 SNS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리를 잡은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월 중순 카즈는 미카에게 자신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카즈는 가족의 흐름을 이끄는 사람이 여전히 토모히로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재정, 생활, 자녀와 관련된 크고 작은 결정까지 모두 토모히로가 주도했고 자신은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카즈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2년이 지나도 자신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며 그저 와카사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카즈가 떠난 후 가족 내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토모히로는 예전 침실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미카도 예전의 생활 리듬으로 돌아갔지만 모든 것이 이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카즈의 퇴장을 언론이 포착하자 그들은 즉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 세 사람 가족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드물게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토모히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방식의 삶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 시도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 토모히로와 미카는 여전히 함께 살며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재혼하지도 않았고 대중과 어떤 공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즈는 SNS와 언론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3년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와카사 가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신문 헤드라인에 등장시켰습니다. 그것은 연애와는 무관한 일본 역사상 유례 없는 한 건의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와카사 가족의 과거 이웃 중 한 명인 나카무라 타카시 씨였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보수적이고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로 잘 알려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3명의 성인이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위반이며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사회의 이미지와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당 상황을 수차례 지방 정부에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결국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는 2+1 가족 모델의 합법성을 재검토하고 이러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금지하며 공동체 및 아이들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재판은 언론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법률 대리인은 일본 법이 다인 결혼 형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이 모델은 사회적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전통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성원 간의 합의가 오랜 도덕적 가치와 법적 기준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카사 측은 미카와 토모히로가 언론 노출을 피하고자 변호인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현재 일본 법상 3명의 성인이 한 집에 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자녀 양육의 책임을 나누는 것도 전통적 다세대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 아이가 심리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이상 징후가 없다는 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법적 논쟁은 몇 달간 이어졌고 일본 사회와 국제사회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도쿄 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3명의 성인이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2+1 모델은 현행 혼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와카사 가족에게는 두 아이의 정신적 권리와 건전한 생활 환경을 반드시 보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또다시 사회의 의견을 양분시켰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가족 다양성을 위한 진보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일부는 사회적 전통과 가치관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와카사 가족은 대중 앞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사생활 보호와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가족, 결혼, 행복의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